허무맹랑한 완벽을 쫓기 위해 그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존재하지도 않는 허위 신고를 지어내는데 능숙했고 병약한 척을 하며 타인의 동정을 사는데도 아주 능했죠. 그의 거짓말은 갈수록 불어났고 결국 일련의 살인사건으로까지 번지게 됩니다. 일단 그의 표적이 되면 그 누구도 탈출할 수 없었습니다. 설령 그가 입버릇처럼 사랑한다고 말했던 사람들일지라도 말이죠. 1937년 8월 22일 패트리샤 앨런슨이라는 이름의 여자아이가 북카롤라이나주의 신 윌밍턴에서 태어났습니다. 패트의 어린 시절은 조금 특별했습니다. 어머니가 일찍이 아버지와 이혼했기 때문에 그는 대부분의 시간을 외할머니와 함께 보냈습니다. 패트는 어릴 때부터 유난히 예뻤습니다. 에메랄드 빛의 커다란 눈동자는 생기가 넘쳤고 외할머니가 정성껏 손질해준 금발머리는 곱슬거리는 컬을 그리며 마치 동화 속에서 걸어나온 고귀한 공주님 같았습니다. 패트가 5살이 되던 해 어머니는 재혼한 후 그를 곁으로 데려갔습니다. 새아버지 클리퍼드는 대령급 장교였습니다. 군직 발령 때문에 온 가족은 전 세계를 떠돌며 생활했죠. 일본과 독일을 걸쳐 결국 미국 남부의 애틀랜타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어디를 가든 어머니 마갈렛의 패트에 대한 총애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가족들의 과도한 총애 속에서 어린 패트는 점차 아나무인의 제멋대로인 성격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자신의 외모와 수단을 이용해 원하는 것을 얻는 법을 잘 알고 있었죠. 한 번은 사촌 동생이 장난감을 가지고 놀려다 거절당하자 그는 망설임 없이 포크로 동생의 손등을 찔러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어떤 꾸중도 듣지 않았죠. 패트는 학교에 다니면서 우연히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는 소설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책 속의 여주인공 스칼렛에게 깊이 매료되었습니다. 그는 자신만의 레트 버틀러를 꼭 찾아내겠다고 마음속으로 맹세했죠. 패트에게 스칼렛이 되는 것은 단순한 소망이 아니라 평생을 바쳐 이뤄내야 할 목표가 되었습니다. 15살이 되던 해 패트는 부모를 따라 조지아주의 포트 맥퍼슨으로 이주했습니다. 당시에 그는 또래보다 훨씬 성숙했죠. 그는 헐렁한 군복 바지를 수선해 자신의 허리 라인을 강조할 줄 알았고 남자들의 관심을 끄는 법도 알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식당 줄에 서 있는 병사에게 자신에게 콜라를 사달라고 하는 시기였죠. 그해 그는 젊은 육군 중사 길 테일러를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첫눈에 반해 감정이 빠르게 타올랐죠. 패트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되자 망설임 없이 길과 결혼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어머니와 같은 군인의 아내로서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길의 복무 기간 동안 패트는 수잔, 데비, 론이라는 세 아이를 낳았습니다. 가족들은 여러 군사 주둔지를 옮겨 다니며 생활했죠. 하지만 현실은 그가 상상했던 낭만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가사와 육아는 그를 정신없게 만들었죠. 쥐꼬리만한 군인 수당 때문에 늘 돈을 아껴 써야 했습니다. 당시 그는 남편의 관심과 동정을 사기 위해서 자주 어지러움증을 호소하거나 기절하는 척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패트는 내면의 공허함을 느꼈죠. 그는 점차 단조롭고 따분한 나날들에 신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팍팍한 군대 생활은 그가 갈망하던 물질적 욕구도 채워주지 못했고 환상 속의 대저택과 마차도 주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가 스칼렛이 되겠다는 원대한 포부와 정반대로 흘러갔습니다. 현 상황을 바꾸기 위해 패트는 위험한 도박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길의 평소 음식에 저용량의 쥐약을 몰래 섞었습니다. 패트는 비소가 함유된 이 독약이 기를 아프게 하여 더 좋은 조건의 기지로 발령받게 하거나 혹은 의가사제대를 통해 고에게 보상금을 받아 집안의 경제권을 장악할 수 있게 해줄 것이라 믿었죠. 그러나 일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군의관의 진단 결과는 고작 위궤양이었습니다. 이 대수롭지 않은 결론에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죠. 시간이 흘러 1971년 10월 2일이 되었습니다. 이날은 패트의 큰딸 수잔이 결혼하는 날이었습니다. 결혼식장은 원래 기쁨과 화목함으로 가득 차야 했지만
패트는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기우과의 이혼을 선언했습니다. 그는 거침없이 돈이 생기기만을 기다리는 삶은 이제 지긋지긋하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패트의 세 자녀 중 결혼한 수잔을 제외한 나머지 두 아이도 이미 성인이 되어 독립한 상태였습니다. 어머니 마가렛과 상의한 끝에 패트는 홀로 조지아주 이스트포인트에 있는 어머니의 마장으로 돌아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결혼의 실패를 겪은 후 패트는 교훈을 얻었죠. 이번에는 목표를 명확히 했습니다. 말 잘 듣고 경제적 실력 있는 남자를 잡는 것이었죠. 1973년 가을, 패트는 자신보다 6살 어린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승마 코치이자 대장장이인 톰 앨런슨이었습니다. 톰은 체격이 크고 성품이 순박하고 정직했습니다. 패트는 톰의 아버지 월터가 원로 변호사였으며 고등법원 판사 후보로도 나갔던 인물임을 알게 되었죠. 더 중요한 것은 앨런슨 가문이 300에이커의 토지와 다수의 부동산 신탁을 보유한 지역 귀족 계층이라는 점이었습니다. 그 순간 패트의 심장은 세차게 뛰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그가 꿈꿔온 레트 버틀러식의 배경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비록 톰은 이미 결혼해 두 아이가 있었지만 패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톰과의 관계를 빠르게 좁히기 위해 패트는 늘 의도적으로 섹시한 옷을 입고 마장에 나타나 그와 마주쳤죠. 그는 톰에게 자신의 일상 속 기이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생생하게 들려주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톰은 패트의 독특한 매력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두 사람이 교제한 후 패트는 톰이 아내와 이혼하고 자신과 함께하기를 원했습니다. 톰은 결국 동의했고 아내 캐롤라인과 이혼하며 두 아이의 양육권을 쟁취하려 했습니다. 이는 톰의 부모인 월터와 어머니 캐롤라인의 불만을 샀습니다. 그들은 톰의 이혼을 강력히 반대했고 이혼 사유에 대해서는 더더욱 반대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이것은 가문의 수치였죠. 부모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톰은 패트와 함께하기로 결심했고 패트가 원하는 모든 것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1973년 말, 톰은 조부모에게 거액의 자금을 빌렸고 패트도 부모님으로부터 소액의 계약금을 받아냈습니다. 두 사람은 조지아주 제브런에 위치한 300에이커의 농장과 아름다운 고택을 대출을 끼고 공동 매입했습니다. 그들은 이 장소를 켄트우드라 이름 지었고 그곳에서 모건 말을 사육하기 시작했습니다. 무거운 담보대출을 짊어진 이 농장은 독특한 매력을 풍겼고 당시 조지아 주지사였던 지미 카터가 방문할 정도였죠. 톰의 눈에 패트는 온화한 남부 숙녀였습니다. 패트는 이 점을 아주 영리하게 이용했죠. 그는 연약한 척을 하거나 결정적인 순간에 기절을 하며 톰을 더 잘 통제했습니다. 톰은 패트를 끔찍이 아꼈고 그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1974년 5월 9일, 톰과 패트는 중요한 마필쇼 행사에 참석하려 했습니다. 패트는 일부러 톰에게 가짜 코수염과 챙이 넓은 모자를 씌워 그를 자신이 꿈꾸던 레트 버틀러로 분장시켰습니다. 본인 역시 스칼렛으로 화려하게 꾸미고 톰의 곁에 다소곳이 기댔죠. 바로 이날 패트는 우연히 톰의 이혼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즉시 톰에게 결혼 제안을 했고 당일 오후로 예식장을 예약했습니다. 그렇게 톰과 패트는 스톤 마운틴의 한 교회에서 독특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테마의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 후 두 사람의 삶은 달콤했죠. 하지만 패트는 자신이 톰의 부모에게 결코 인정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이는 상류사회로 가는 가장 큰 장애물이었습니다. 사실이 그러했습니다. 월터 부부의 눈에 톰은 이미 이혼으로 큰 실망을 안겨준 아들이었고 실제로 패트와 결혼하자 패트를 아들의 가정을 파탄낸 주범으로 확신했습니다. 그들은 공개적으로 패트를 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가문 유산의 무게를 아는 패트는 톰에게 부모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라고 끊임없이 요구했습니다. 겉으로는 부모 자식 간의 정을 회복하려는 듯 보였지만 실상은 훗날 유산을 나눠 갖기 위함이었죠. 동시에 패트는 배우에서 톰을 압박해서 부모 앞에서 자신을 증명하고 정당한 인정을 받아내라고 부추겼습니다. 그러나 톰은 그런 일에 서툴렀고
그가 한 모든 행동은 역효과를 냈습니다. 톰은 패트를 대하는 부모의 태도에 점점 분노를 느꼈고 결국 아버지와의 갈등이 폭발했죠. 이들에게 완전히 실망한 월터 부부는 예상치 못한 결정을 내립니다. 톰을 유언장에서 제외하고 모든 유산을 전처와 아이들에게 남기기로 한 것입니다. 이 결정은 앨런슨 가문 전체에 충격을 주었고 패트의 마음속 증오의 불길에 기름을 부었죠. 며칠 후 패트는 직접 신문을 오려 익명의 공갈 협박 편지를 만들었고 의도적으로 집 우체통에 넣어 두었습니다. 톰으로 하여금 그의 아버지 월터가 자신을 죽이려 한다고 믿게 만든 것이죠. 편지를 본 톰은 이를 굳게 믿었고 법원에 아버지 월터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했습니다. 며칠 뒤 패트는 다시 톰에게 자신이 잔디를 깎을 때 월터가 갑자기 나타나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톰은 격분하여 경찰에 신고했죠.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당시 월터는 자신의 사무실에 있었으며 완벽한 알리바이가 있었습니다. 제3자가 보기엔 터무니없는 폭로였지만 톰은 시종일관 아내의 편에 섰습니다. 그리고 이때 또 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1974년 6월 29일 월터 부부가 운전 중 갑작스러운 총격을 당했습니다. 다행히 부상은 없었죠. 경찰은 현장에서 .22구경 탄음과 45 사이즈의 커다란 발자국을 발견했습니다. 우연하게도 톰의 신발 사이즈는 정확히 45였고 얼마 전 월터는 .22구경 권총 한 자루를 분실했습니다. 그는 총을 훔친 사람이 톰이며 저격범 역시 자신의 아들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월터는 신고했고 경찰은 즉시 톰의 집을 수색했습니다. 수색에서 얻은 것은 없었지만 부자 간의 갈등은 극에 달했습니다. 서로가 상대를 언제든 죽일 수 있는 인물이라 생각하게 된 것이죠. 1974년 7월 3일 밤 패트는 톰에게 저녁부터 집 전화가 계속 울리지만 받으면 아무 응답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패트는 발신자가 월터일 것이라 추측했습니다. 톰도 그 추측에 동의했죠. 그는 아버지와 갈등을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월터가 언제든 자신들을 공격할지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톰은 화가 머리끝까지 나 부모님의 집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그가 도착했을 때 집안에는 아무도 없었죠. 톰은 어머니가 먼저 귀가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자신이 찾을 사람은 아버지 월터이기에 몰래 지하실에 잠입했습니다. 당시 월터는 사무실에서 공무를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익명의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월터에게 빨리 집에 가서 확인해 보라고 경고했습니다. 밤 8시 5분, 월터는 사무실 서랍 속 권총을 챙겨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도착했을 때 집안의 전원은 차단되어 있었고 내부는 온통 캄캄했죠. 확인 결과 지하실의 배전방과 전화선이 누군가에 의해 파손되어 복구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어쩔 수 없이 월터는 이웃집 전화를 빌려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곧 이스트포인트 경찰서 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했죠. 그런데 예상 밖으로 월터는 경찰에게 상황을 자신이 통제하고 있으니 개입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2명의 경찰은 의아해하며 현장에서 철수했죠. 바로 그 순간 어머니 캐롤라인과 전처가 두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월터는 톰이 집안에 숨어 있다고 판단하고 조심스럽게 어두운 지하실로 들어갔죠. 그는 톰의 이름을 크게 불렀지만 아무 대답도 없었습니다. 월터는 어둠 속 무언가 이상한 기운을 느꼈고 아내에게 자신이 새로 산 소총을 지하실로 건네달라고 했습니다. 이후 월터는 지하실의 어두운 구석을 향해 연속 사격을 가했죠. 귀를 찢는 듯한 총성이 지하실에 울려 퍼졌고 이 소리를 들은 이웃들이 다시 한번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번에는 경험 많은 밥 매튜스 서장과 여러 명의 대원이 도착했습니다. 도착했을 때 전처는 집 밖에서 무력하게 울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튜스 서장에게 시부모님이 지하실에 있으며 그 외에 다른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지만 방금 격렬한 총전이 벌어지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매튜스는 집을 봉쇄하고 조심스럽게 지하실 탐색에 들어갔습니다. 손전등의 희미한 불빛에 의지해 계단을 한 걸음씩 내려가자 계단은 온통 선열로 낭자했습니다.
지하실의 풍경은 공포 그 자체였죠. 캐롤라인은 왼쪽 가슴에 총을 맞고 계단 위에 하늘을 본 채 누워 있었고 월터는 지하실 바닥에 엎드린 채 누워 있었습니다. 그의 몸에는 20여 곳의 상처가 있었고 다수의 방어 흔적도 발견되었습니다. 이미 두 사람에게는 숨이 붙어 있지 않았죠. 지하실 구석에서 월터의 소총과 권총이 발견되었고 마당 바닥에는 신탄총 한 자루가 놓여 있었습니다. 전처는 매튜스에게 사건 전 캐롤라인이 톰, 그러지 마 라고 외치는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한 2명의 이웃 목격자도 총성 직후 톰과 인상차기가 비슷한 남자가 현장을 급히 떠나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했죠. 톰과 부모의 오랜 불화는 이미 공공연한 비밀이었고 모든 증거는 톰 앨런슨을 가리켰습니다. 그는 이 2건의 살인사건의 주요 용의자가 되었죠. 새벽 3시경 경찰은 농장으로 통하는 도로에서 톰을 체포했습니다. 신문 과정에서 톰은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지만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한 검찰은 톰을 기소하기로 했죠.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 패트는 계속해서 톰을 면회했습니다. 그는 톰을 위해 지역의 유명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변호사는 톰에게 검찰과 유죄 인정 합의를 할 것을 권했지만 패트는 절대 동의하지 않았고 계속해서 톰을 압박했습니다. 결국 톰은 변호사의 조언을 듣지 않고 패트가 짠 변호 전략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1974년 10월 14일 톰 앨런슨에 대한 재판이 정식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석에서는 패트도 함께 있었죠. 패트는 짙은 화장을 하고 나타났을 뿐 아니라 법정에서 기절하는 척까지 했습니다. 그는 톰을 위해 알리바이를 제공하며 사건 당시 인근 주차장에서 머리를 하러 간 톰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 알리바이는 결국 거짓으로 판명되었고 이는 톰을 더욱 수세에 몰아넣었습니다. 10월 18일 톰은 2건의 1급 살인죄로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톰을 아는 대부분의 사람은 이 순하고 선한 남자가 부모를 죽였으리라고는 믿지 않았습니다. 톰의 고모 진과 사촌 버지스 역시 톰이 그런 짓을 저지를 리 없다고 굳게 믿었죠. 한편 농장의 높은 대출금을 혼자 감당할 수 없었던 패트는 곧 경제적 공경에 빠졌습니다. 그러자 그는 다시 톰의 조부모인 폴과 노나 앨런슨에게 눈독을 들였죠. 그는 노부부에게 접근하여 뇌졸중으로 장기 투병 중인 할머니 노나를 극진히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폴 할아버지는 비록 노쇠했지만 패트의 세심한 간호에 매우 고마워했고 점차 그를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눈에 손자 톰은 살인범일 리 없었고 패트는 틀림없이 착한 손주며느리였습니다. 얼마 후 패트는 아예 노부부의 집으로 들어와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패트가 들어온 이후 누나의 건강 상태는 나날이 악화되었고 폴의 몸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패트는 노부부를 설득하여 딸 진의 상속권을 박탈하고 자신과 톰을 상속인으로 지정하게 하려 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패트는 빈번하게 감옥에 톰을 면회하며 동반 자살 합의를 종용했습니다. 그는 톰에게 작은 약병 하나를 가져다 주며 자신과 함께 생을 마감하자고 간청했죠. 그러면 두 사람이 영원히 헤어지지 않을 것이라면서요. 하지만 톰은 결국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톰은 패트가 자신을 제거하고 조부모의 유산을 독차지하려 한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1976년 여름, 폴이 갑자기 혼수 상태에 빠져 중환자실로 급히 후송되었습니다. 온갖 생명유지 장치를 단 채 그는 계속 혼수 상태였죠. 그 사이 패트는 경찰에 공증된 서류 한 장을 제출했습니다. 그것은 놀랍게도 폴이 서명한 범죄 자백서였습니다. 자백서에는 폴이 자신의 아들 월터와 며느리 캐롤라인을 죽였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패트는 폴이 자백을 결심했으며 자신이 죽기 전까지는 이 서류를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말라고 당부했다고 주장했죠. 서류에는 외부인이 알 수 없는 사건 당일 밤의 세부적인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사건을 재조사하려던 찰나 폴이 기적적으로 회복했습니다. 의사들도 불가사의하게 여겼죠. 진이 병문안을 갔을 때 폴은 침대에 앉아 자백서에 서명한 기억이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아들 내외를 죽였을 리 없다고 단호히 부인했죠. 당시 그는 병상에 누워있던 노나를 더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매튜스 서장은 초등학교 4학년 수준의 교육만 받은 폴이 법률 지식이 전무하여 이런 공증 자백서를 준비할 리 없다는 점을 파악했습니다. 게다가 서류의 발행 날짜는 폴이 쓰러지기 사흘 전으로 너무나 우연의 이치였습니다. 의사는 폴의 혼수 상태 원인을 알코올 과민 반응이라 진단했습니다. 진은 폴이 술을 전혀 마시지 않았기에 의구심을 품었죠. 다음날 폴의 혈액 샘플을 검사한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폴은 비소에 중독된 상태였죠. 그제야 진은 집에 있는 노나 역시 큰 위험에 처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어서 노나의 혈액 샘플도 검사했고 역시 비소 중독으로 나타났죠. 이에 따라 최근 두 사람을 지극정성으로 돌봤던 패트가 즉각 유력 용의자로 체포되었습니다. 1976년 8월 6일 39세의 패트샤 앨런스는 2건의 살인미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1977년 5월 2일 패트에 대한 재판이 열렸습니다. 재판 기간 내내 패트는 석상처럼 표정이 없었죠. 하지만 그는 매일 다른 스타일의 정교한 예복을 갈아입고 나타났습니다. 놀라운 것은 패트의 큰딸 수잔이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했다는 점입니다. 그는 어머니 패트가 두 노인의 음식과 음료에 독을 타는 것을 직접 보았다고 증언했죠. 1977년 5월 6일 패트는 2건의 10년형을 선고받고 동시에 집행되었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 패트와 톰은 정식으로 이혼했죠. 감옥에서 패트는 모범적으로 생활하며 동료 수감자들에게 재봉과 수공예를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당시 주립교도소는 수용 인원 포화 상태였기에 수감자가 조기 석방되는 일이 드물지 않았습니다. 결국 패트는 복역 8년 만인 1984년 11월 1일 가석방되었습니다. 2년 뒤 의료 자격이 전혀 없던 패트는 자격증을 위조하여 가정 간호사로 변신했습니다. 그는 막내딸을 데리고 애틀랜타의 부유한 부부인 제임스와 엘리자베스 크리스트에게 고용되었습니다. 제임스는 파킨슨병을 앓고 있었고 엘리자베스는 건강했습니다. 그러나 패트가 들어온 직후 엘리자베스는 병석에 눕게 되었고 몇 달 뒤 제임스가 병사했습니다. 크리스트 가문은 패트의 간호가 소홀했음을 지탄하며 그와 그의 딸을 해고했죠. 이 소식은 곧 큰딸 수잔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무언가 이상함을 느끼고 수사관 돈 스토프에게 연락했습니다. 수잔은 어머니에 대한 공포심을 고백하며 어머니의 간호사 신분이 위조된 것이며 제임스의 죽음이 그와 관련이 있을지 모른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또한 어머니가 가정간호사를 하는 동안 자신에게 몇몇 보석과 장신구를 선물로 주었다고 말했죠. 스토프의 조사 결과 이 장신구들은 모두 엘리자베스의 소유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패트가 예전처럼 크리스트 부부의 음식에 비소를 섞었을 것이란 의심도 시작되었습니다. 추가 조사에서 패트의 해고 사유가 엘리자베스의 딸이 패트가 음식에 하얀 가루를 넣는 것을 보았기 때문임이 밝혀졌습니다. 당시 딸은 어머니를 즉시 병원으로 데려갔고 의사는 다량의 수면제를 섭취했다고 진단했죠. 크리스트 가문은 즉각 신고하고 패트를 해고했지만 당시에는 증거 부족으로 사건이 흐지부지 되었습니다. 이어 스토프는 패트의 전남편 톰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총을 쏜 것은 인정했지만 당시 총성을 듣고 겁이 나서 반격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화 중 스토프는 패트가 시부모와 오랜 불화가 있었다는 점, 익명 전화와 위조된 알리바이 등을 통해 패트가 이 사건에 깊이 관여했음을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톰은 결국 사건 당일 패트가 화해를 하라며 자신을 계속 종용했음을 밝혔습니다. 그는 패트가 미리 전화선과 전산을 끊어놓은 뒤 전화를 걸어 아버지를 집으로 유인했고 결국 상황이 통제불능이 되어 부모님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라 의심했죠. 이야기를 들은 스토프는 패트가 진정한 마쿠 기획자였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원래 패트는 유산을 노렸지만 재산이 톰의 전처와 아이들에게 돌아가게 되자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다시 다른 사람들을 독살하려 했습니다. 이미 확보한 단서들을 바탕으로 검찰은 패트를 시부모 살인공모 혐의로 기소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크리스트 부부 사건에 대해서도 절도, 간호사 사칭, 살인미수 등 여러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그러나 오래된 사건의 증거 부족으로 검찰은 패트와 유죄 인정 합의를 했습니다. 패트는 7가지 경범죄를 인정하는 대가로 살인죄 기소를 면했죠. 1991년 6월 12일
패트는 8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999년 석방 당시 그의 나이는 62세였죠. 출소 후 그는 의붓부모의 집으로 이사하여 패트의 베이비라는 이름의 인형 가게를 열었습니다. 한편 톰은 몇 년 뒤 재혼했고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출소자들을 돕는 프로젝트를 만들어 그들에게 주거와 지원을 제공하며 사회 복귀를 도왔습니다. 2008년 2월 70세의 패트가 다시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3,700정의 진통제를 가로챈 혐의로 3건의 불법 유통제 기소를 당했습니다. 결국 유죄 인정 합의를 통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죠. 패트의 일생은 수종일관 거짓과 음모 속에 떠돌았습니다. 그는 부와 완벽한 형상을 쫓기 위해 온갖 심혈을 기울였지만 결국 죄악과 허망함에 완전히 집어삼켜지고 말았죠. 패트리시아 앨런스는 평생 소설 속 주인공이라는 환상을 쫓으며 타인의 삶을 파괴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얻으려 했던 부와 명예는 결국 끝없는 수감 생활과 범죄자로 기억되는 초라한 노년으로 돌아왔을 뿐입니다. 타인의 희생 위에 세운 화려한 거짓은 결코 행복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이 사건은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겉모습만 번지르르한 신기루보다는 비록 조금 부족하더라도 나 자신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진실된 삶의 무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늘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